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했지만 여권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통령을 죽이려는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초등학생도 웃을 궤변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는데 개입한 적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해명을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강조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발표된 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였다며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한 적 없다던 기존 해명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겐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급기야 대통령 하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참담한 상황인데요.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하시라.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실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 입문 초반 윤 대통령이 명 씨 조언을 듣긴 했지만 이것저것 간섭해 매몰차게 관계를 끊었고 취임 전날 덕담 수준 통화를 잠깐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에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새벽 4시에 물타기하고 경찰에 사찰에 가서 종매화 심었잖아요.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여당에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 육성이 편집,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버지 보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 불러서 창피 주고 윤 대통령 육성을 공개한 뒤 정치적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대여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로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역시 일방적 정치 공세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1월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육성 통화 녹음의 파장이 여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용산을 향해 쇄신 압박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녹취 공개 이후에는 숙고에 들어간 모습인데 과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개 이후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녹음 파일 공개 하루 전 특별감찰관 관철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하며 매듭 짓고 갈 건 매듭 짓고 가자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당혹감을 넘어 적잖은 위기감에 휩싸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는 한 대표와 친한계를 넘어 친윤계까지 여권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공천 의견 개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도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그 일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의 통화는 없었던 기억이란 대통령실 입장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 여부는 되려 본질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가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선 일단 용산 대통령실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류입니다.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꺼냈던 특별감찰관 카드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 속 한 대표가 내놓을 해법이 무엇인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친윤계에선 당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이 대통령실과 다시 각을 세우며 압박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고 뭐 대통령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엄중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반면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뭉치고 단결하되 특별감찰관 이상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난관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대통령은 무오류고 그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의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총의를 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초 특별감찰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주 초 추진되던 의원총회가 대통령 육성 논란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할 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 해법과 대응이 그의 당내 리더십을 판가름할 주요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달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최근 보수 인사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리에서 물러난 건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욕설과 함께 법관 비하 발언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임마. 의사 진행받아. 네.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수차례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김 의원 논란을 엄중하게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린 거로 분석됩니다.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도 묻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 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최근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생이 국정의 기본이 맞습니다.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되는데 크시다고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났고 오는 11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일정도 잡는 등 안보와 경제 성장을 키워드로 활동 반경도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중도 보수층까지 잡기 위한 사실상 대권 행보란 평가 속에 당 차원의 기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공개와 공천 개입 의혹을 고리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헌정문란에 각종 거짓말까지 더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대표 릴레이 무죄 호소전, 그리고 1심 선고 당일로 예고한 친명 조직 대규모 집회는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여 공세 동력을 살리기 위한 다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우클릭을, 민주당은 대여 총공세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번 11월 1심 선고 리스크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가 향후 전국 주도권 싸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33%로 가장 높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고 경제와 민생, 물가가 14%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2%포인트씩 올라 두 정당 모두 32%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7%, 개혁신당은 2%로 조사됐습니다. 또 양대 정당 대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긍정평가가 40%, 부정평가는 49%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긍정평가가 41%,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는 4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현재로선 총리가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게 아니라며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다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매해 이어지던 관례가 깨지게 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미 대선을 열흘 앞두고 두 후보가 동시에 찾은 곳은 텍사스주. 먼저 텍사스 오스틴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범죄 집단의 딸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연단에 올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hat Kamala Harris has done on our border is cruel, it's vile, and it's absolutely heartless. Her policy of importing migrant gangs is a crime against our country. It's actually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I will stop this nightmare immediately. November 5th, 2024 will be Liberation Day in America. 적진이나 다름없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토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성 유권자들입니다. The elected leaders of Texas, a lot of them have made Texas ground zero in this fundamental fight for the freedom of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We don't give up the fight for freedom. We do not give up the fight. 경합주인 미시간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한 것과 관련해 중동 긴장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also very adamant that we must see de-escalation in the region going forward. This war must end. 역시 미시간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잠들어 있고 해리스는 비욘세와 춤파티나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Nobody's in charge. Joe Biden is asleep. Kamala is at a dance party with Beyonce.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Here in Pennsylvania right now, each of us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in this moment, we do face a real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선거 통계 사이트인 530A이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 추이를 보면 지난 8월 23일 3.7%포인트 벌어졌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는 현재 1.4%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15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라는 이번 미 대선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는 무엇일까? 먼저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이탈 조짐을 보였던 라틴계와 흑인 남성의 표심을 돌려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Sadly, only 1% of teachers in public schools are black men. We don't pay teachers enough. Right. Student loan debt is an issue, and thinking about how we create incentives to actually recruit and retain more black men as teachers.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사태도 남아있는 미 대선의 변수입니다. 기록적인 사전투표율도 이번 대선의 변수입니다. We're bringing back the American dream. So you need to get out and vote. Get your husband off the couch. The football game doesn't mean a damn thing. You got to get out and vote.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으로 해리스 지지에 나선 리즈 체니 전 의원을 거론하며 9개 총구가 그녀를 겨누는 상황을 상상해보자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방송인 터커 칼슨과의 대담에서 리즈 체니는 급진적인 전쟁 매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리즈 체니 얼굴에 총을 겨누면 그녀의 기분이 어떨지 한번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체니 전 의원이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면서 미국의 대외전쟁 개입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비판이지만 정치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허리케인과 파업의 여파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초박빙으로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대륙을 강타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약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9월보다 1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급감한 2020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으로 전문가 전망치 11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기대 이상의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고용 쇼크를 기록하며 고용시장 둔화와 경기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공세에 나선 상태. And the rest of your companies are going to move out. Everybody knows that. The smart people know. She's the only one that doesn't know it. Low IQ. She's a low IQ individual.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감세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When I am elected, I will walk in with a to-do list full of priorities about what I will get done for you, the American people. 미국 노동부는 허리케인과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있다며 10월 고용 지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he past month's numbers were affected by the devastating hurricanes. We certainly saw, two back-to-back that hit the southeast. 이런 가운데 10월 미국 민간 고용은 23만 명 늘었고 미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된 상태. 대선이 초박빙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경제 지표에 울고 웃으며 이를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뉴욕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속에 상승세를 3거래일째로 연장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대한 실망감에 장중 오름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23달러, 0.33% 높아진 배럴당 69.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29달러, 0.4% 상승한 배럴당 7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하루 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9형으로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사 영상을 보면 뭉툭한 탄두가 눈에 띄는데 미국을 겨냥해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위로 발사관이 서서히 기립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종료되자 시뻘건 화염과 굉음을 뿜어대며 탄도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포 19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00여 킬로미터로 상승해 1,000여 킬로미터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마지막 ICBM 발사였던 지난해 12월 화성 18형보다 최대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늘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토대로 신형 화성 19형이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며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딸 주혜와 동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지도한 뒤 핵무력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화성 18형 당시 사용한 9축보다 긴 11축짜리가 사용돼 미사일 크기도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탄두 부분이 화성 18형과 달리 뭉툭한 점에 주목해 다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화성 18형도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려 파괴력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최종 완성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파병 대가로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론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ICBM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대미 압박이자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수장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 승리의 날까지 함께할 거라고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핵 강화 노선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시간가량 회담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최선희 외무상은 한반도 정세를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남한이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한반도에서 핵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핵무력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포 19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리로 양국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성전으로 표현하며 승리의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особому вниманию,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ся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им Чен Ына. 공개된 발언에선 북한군 파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 반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영국도 북한군 만여 명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상당수가 쿠르스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북한의 파병은 확전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오는 4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일찍 입장하기 위해 밤새 대기 중이던 관람객 수백 명이 대피하고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전시장 밖에 인파가 줄지어 피신해 있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은 건물 안팎을 바쁘게 오갑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목된 곳은 한 게임 행사장이었습니다. 당시 한정판 굿즈를 사려는 팬 수백 명이 밤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경찰 경비과와 특공대, 소방과 군부대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에서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폭발물 글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개인 짐들 다 내려놓고 이제 잠시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겠다. 이제. 이른바 오픈런을 위해 이렇게 기다리던 팬들은 폭발물 소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2시간 정도를 야외에 대피해 있어야 했습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는 테러 예고 게시글이 허위였던 것으로 보고 작성한 인물을 협박 혐의로 입건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같은 게임사의 행사도 폭발물 협박으로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어제 하루에만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11월 기준 역대 최다 호우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관측소가 있는 제주와 성산 지역의 1일 기준 일강수량이 제주는 238.4mm, 성산 지역은 242.1mm로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일강수량은 관측이 시작한 1923년 이후 101년 만에 11월 역대 최다 호우로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지형적인 요인이 더해지는 산간 지역은 진달래밭을 중심으로 3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인천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가 열려 도로가 통제됩니다. 인천 퀴어 축제는 낮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평역 인근에서 열리는데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단체도 부평역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6시쯤부터 부평대로 통제가 시작되는데 이후 부평대로와 경원대로 일대에서 오후 5시까지 3,400여 명이 행진 등에 참여할 걸로 보여 도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3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인이 경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앞에는 숨진 A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들어섰고 주변에는 전국 각지의 동료 교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 160여 개가 빈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조 화환에는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와 같은 추모 문구와 함께 열악한 특수학급 처우 개선, 특수교사 갈아넣은 교육청은 각성하라 등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거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도로입니다.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멈춰있던 차량이 순찰차를 밀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대로 달아나려 한 겁니다. 도주 차량에 매달렸던 경찰관 2명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쳤습니다.
시동 끄고 하차하세요를 여러 명 이제 하차 명령을 했고 운전자가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악셀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밀다가 숨만을 밀다가 오른쪽으로 뜨기 시작하니까 순찰차가 하나 더 와가지고 오른쪽까지 삼각형을 이뤄가지고 딱 이제 차선을 포착한 거죠. 충남 천안에서는 경찰 음주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20대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마약에 취한 남녀가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는 매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고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2019년 2,600여 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만취 음주운전과 비교해 법정 하한형이 낮고 약물 운전 또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처벌도 잘 안 되더라, 잡히지도 잘 않더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형벌을 통한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22대 국회에서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나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박학선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박 씨는 그동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겁니다. 또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봤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지금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피해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워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였는데 그걸 무기징역 받는 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힘들어하고 있죠, 집에서. 박 씨는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유족은 받을 의향도 없다며 박 씨가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사형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무기징역보다 높은 형이 없어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요리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 트리플스타 강승원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강 씨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공급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 씨의 전 부인이 강 씨가 식당 공급 일부를 부모에게 보내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게시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유 있어.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수출과 달리 내수는 침체되는 엇박자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전이 시작됐습니다. 비싼 가격에 쉽게 먹기 힘들었던 한우와 대게까지 반값에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그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 한우 매장 앞에 쇼핑카트를 끌고 온 소비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자, 한우 대기줄 있습니다. 이쪽에 한우 대기줄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평소 맛보기 어려웠던 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과 달걀, 라면 등 필수 식료품도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좋지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말고. 대게부터 한우, 계란까지 할인 품목들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원래 가격대로라면 모두 합쳐서 장보기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19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할인가를 적용하면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한우와 킹크랩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최대 70% 싼 값에 내놓으며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래서 기존 행사 품목보다는 한 2배 이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할인율도 70% 이상이 됩니다. 대형마트뿐만이 아닙니다. 11번가와 G마켓,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최대 70%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앞다퉈 11월 유통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2,6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사전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해 평소 눈독 들였던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 대규모 할인전을 여는 건 11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관군제로 쏠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돌려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함께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선다는 의미도 큽니다.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로의 역직구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싼 것이 좋긴 하지만은 좋은 이제 양질의 제품에 좋은 또 아이템들 이런 것이 발굴이 되면서 할인이 더해져야지만 그게 좀 장기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가의 새로운 대목으로 떠오른 11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지갑 열기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동서식품이 오늘 15일부터 맥심 커피 믹스와 카누 등의 가격을 평균 8.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2.16kg 제품은 25,950원으로 2,250원 인상되고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8,900원으로 1,640원 오릅니다. 동서식품이 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유산 취득세 체제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선 유산 취득세 체제가 더 공평하고 경제와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유산세 체제에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진세율에다 사실상 세계 최고 세율을 감안하면 기업을 키워서 물려주는 건 막대한 세금 부담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처음 공개적으로 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식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고용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기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제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제3자 증여재산 합산 문제에 따른 기부문화 저해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3세븐은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가족과 임직원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안 돼 숨지면서 유족은 임직원이 받은 주식에 따른 상속세까지 모두 148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장애인 공제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적 공제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속세가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2.4%에 달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0.6%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의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유산세보다 세부담이 공평하고 보위 집중을 완화하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74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개별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신가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소음을 줄이는 자재를 쓰고 또 천장에도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8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주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에서 도서관 소음 수준으로 소음 차단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여 바닥 충격음 성능평가 1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을 잡아주는 고성능 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하면서 시공 과정도 줄였습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업계에서 활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중견건설사 한 곳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바닥 충격음을 8에서 10dB 이상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잡는 기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건 소비자 눈높이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점검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아파트에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준공 전에 정부에서 고시한 등급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시공회사가 이것들을 변상하거나 심각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거든요. 각 건설사마다 이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술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죠.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 개발에 따른 공사비 상승 가능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즈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아파트는 지난주 기록한 4위에서 2계단 오른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로즈가 기록한 2위는 K-팝 여성 가수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순위로 앞서 전체 K-팝 가수 가운데 최고 기록은 2012년 정상에 오른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앞서 아파트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앨범이 올해 미국에서만 100만 장 넘게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K-팝 가수 가운데 올 한 해 미국에서 실물과 디지털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긴 건 현재까지 스트레이키즈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매한 미니 음반 8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지금은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 산간에는 강풍 경보가, 또 전남 해안과 영남 일부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11월 역대 최다 호우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인 진달래밭에는 347.5mm, 제주에도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3.1도, 부산은 16.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를 비롯해 대전도 23도, 광주 24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온화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